네, YT뉴스 FM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.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화제가 되는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,000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. 그러자 의사협회는 이거에 반대한다면서 8월 중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의사협회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 훨씬 더 시급한 건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국민의 안전,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좀 높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에서 인구 1,000명당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포함해서요. 한의사를 빼면 더 줄어드는데 한의사를 포함해서 OECD 평균이 3.4명인데요. 우리는 2.4명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명쯤 됩니다. 인구 1,000명당 의사가. 근데 반면에 그 지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적은 경우가 경북, 울산, 충남 이런 지역인데 전부 다 1.4명, 1.5명. 그러니까 서울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매우 현격하게 의료진 숫자가 지방에 좀 부족하고요. 두 번째 지금 공공의료기관도 그 지난번 코로나19 때 드러났지만 3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기관이 한 8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매년 한 400명 증원 10년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의 수도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400명 중에 50명은 아시는 것처럼 그 중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? 특수 분야에 할당이 되고 나머지 50명은 지금 현재 그 의과학 분야,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나 감염병 이런 그 기초의학 분야에 50명이 배정되는 거고요. 나머지 300분은 소위 지역 의사라고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자기 지역에서 복무를 해야만 의사 면허증도 유지되고 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이 충돌하는 건 아니다.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아까도 저희 지방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지역은 정말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. 구해놓으면은 뭐 대도시로 또 서울로 또 금방 가버리고. 특히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니까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중소기업이 태반입니다.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덜 출산이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원인도 있는 겁니다. 거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애를 일단 뭐 젊은이들이 지방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그 출산하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이제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애기 낳으려면 대도시까지 급하게 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 위험 부담도 크죠.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, 격지, 오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의사 구하기가 더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사는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은 이런 정부로서는 또 여당으로서 이런 발상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의사가 되는 분들은 10년간 거기서 근무해야 되고 근무 안 하면 이제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이제 당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런 취지의 지방 의사 유치 정책이 공중보건의 정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해마다 좀 지원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현실성이 있을까,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점 하나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의료 정책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 국민적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사자인 의사협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의사협회 반응을 보면은 더구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의사들이 좀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큰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총파업까지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점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던가.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은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건 맞은데 거꾸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
정부가 시기를 좀 보고 또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. 글쎄 아마 제가 알기에는 협의는 계속 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 계속 좀 반대를 했던 것 같고요. 저는 의사협회 측의 의견도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혜진 의원님도 그렇고 지방의료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일반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지원자도 없어가지고 더더욱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의료진을 지방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의사만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의사가 일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.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병원의 90%가 민간입니다. 저는 그래서 이 비율을 공공의료 병원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높여야 되고요. 그러니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매칭 투자를 해도 되고 어떤 이 협력을 해서 공공의료의 그 비율을 지금보다는 한 10% 이상은 그러니까 현재 10%에 불과한 걸 한 20% 정도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왜 의사들이 그러면 산부인과를 안 가고 일반 외과를 안 가고 지방을 안 가냐 하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 있는 의사들에게는 의료보험과 관련된 혜택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수가를 좀 올린다든지 수가를 좀 지방병원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광역 도시하고 기초 시군구 지방 쪽에는 조금 더 올려주는 형태로 해서 수가를 조정하는 등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는 의사협회가 이걸 촉파업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정부 측과 대화해서 뭔가 발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문제는 이만큼만 짚어보고요. 자,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,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께서 주체 사상을 버렸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이게 이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시는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들 보셨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해서. 이거는 근래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 빈번하게 나왔던 질문 중인데 그만큼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계속 남겨두는 원인 중에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과거에 그런 주체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의심이 드는 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생각을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제 염려하는 부분 그걸 국회의원들이 대선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충분히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동안에 이런 질문하면은 질문 자체를 그냥 뭉개버렸습니다.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? 이런 식으로. 과거에 그 사람의 학생운동 시절부터 그 뒤에 사회운동 시절에 충분히 그 주체 사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당당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걸 보고서 질문 자체를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저 생각을 버렸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표출 못하는 굉장히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닌가. 그런 제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답을 했어요. 저는 학창 시절에도 주사파가 아니었고 지금도 주체 사상 안 믿습니다.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다른 이전의 장관 후보자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승만 대통령 자기는 국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게 그거는 발언은 또 다른 그 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.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사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게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대통령이 국가의 건국자가 안 됐었으면 좋았겠다. 김구 선생이 됐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유추하면은 그 대통령이 주도해서 세운 자유대한민국,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이 건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이 후보가 대답을 적절히 잘해서 그 의심을 씻어버렸는데 다른 이제 이승만 대통령 국부 관련해서는 적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. 표현하지 않았다. 이렇게 보시는군요.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요? 글쎄요. 먼저 이승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야말로 그거는 본인의 사상과 역사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도 뭐 그 뜻을 네. 존중을 하고요. 예.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그 항일운동 시기에 했던 행태라든지 네.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4.19와 관련돼서 독재 정치를 하다가 4.19로 그 쫓겨난 예. 그 오역의 역사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볼 거냐 아니면은 민주주의에 반한 그 몰락한 그 정치인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각각의 역사관과 입장이 예.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. 예. 두 번째, 저는 태영호 의원의 질문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주체 사상을 버렸습니까? 사상 전향에 대해서 물어본 것 자체가 예컨대 장관에게 사상 전향이라는 거는 당신이 주체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란 전제를 하에서 물어보는 거죠. 네. 네, 그렇죠. 예, 네. 그러니까 그 자체,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설사 그 사람이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.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헌법적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고요. 이인영 후보가 4선의 국회의원을 했던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. 예. 그러면 만약에 주체 사상 신봉자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 국민의 대표인 그 이인영 의원 그리고 그 뽑아준 국민이나 특히 구로구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. 저는 물어봤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체 사상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그 인민들과 북한의 이런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. 라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. 그러면 이러이러한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뭐 한때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예. 사상전의 형태로 물어본 것 자체가 접근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인영 후보가 앞으로 냉랭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킬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좀 짧은 답변으로 좀. 예.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. 물론 본인이 예. 이제 장관이 되면은 획기적인 남북 교류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시면서 특사로 간다고 물물교환 했고요. 이야기도 하신 거 보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게 이 정도인가. 네.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물물교환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그 교류의 협력의 폭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 자체도 큰 틀에서 보면은 유엔이나 그 미국에서 그 제재하고 있는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과거의 통일부 요 직전에 김현철 장관의 실패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 그 지금 김현철 장관이 대표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 논리의 대표적인 분입니다.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죠. 그쪽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현철 장관이나 그 이전에 우리 이 노무현 김대중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치의 실패의 원인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북한 입장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. 그래서 핵도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뭐 또 그 공산인 그 세습 독재 체제도 북한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북한이 그 때문에 실패했는데 핵 때문에 망할 지경이고 거의 그 1인 그 독재 세습 체제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.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당신네들은 나라의 역사 발전에 도움 안 된다라고 따지고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해버리니까 그걸 또 비호해버리니까 이 북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그 인식에서 이인영 장관이 벗어날 수 있는가. 북한의 시각에 동조하는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관인가, 장관 후보자인가. 그 점에서 저는 좀 회의가 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 거로 생각해요. 쉽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를 선택했다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그 불씨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요. 아까 그 조희동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남북 7.4 공동성명 이후에 즉 그게 뭐 우리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뭐냐면 남북이 상호 내정 불간섭과 상호 존중이었습니다.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죠. 아직은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 기존 상호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남북이 민감한 상황에서는
매우 조심스러운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답변하시는 걸 봐도 상당히 매우 그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지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네.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국회와 그리고 국민 우리 사회 전체에 함께 그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,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.